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균형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임 박사님이랑 그때 얘기할 때 뭐 대동법, 균형법, 호법법, 이게 기본적인 그 조선시대의 어떤 경제 법칙, 혹은 뭐 이게 과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조선이 기본적으로 하려는 조용조 세법이 연장이 돼서 조선 후기 상황에 변화한 것들을 가장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세 개가 대동법, 뭐 일단 오늘 하게 되는 균형법, 그다음에 이제 호법법, 뭐 이런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대동법은 하셨죠? 제가 아니에요? 대동법은 안 했구나 그러면. 실은 이제 대동법 얘기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균형법과 호법법까지 좀 같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도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대동법은 쌀로 뭐 공인들을 들여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균형법은 정말 뭐 군포를 두 필 받던 거 한 필 받아서 균등하게 한다. 뭐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호법법은 호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균역이라고 하는 균자하고 역, 그러니까 역이라는 것 자체는 조선이 가장 기본적인 일반 양인들에게 부과하는 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두세의 방식으로 인신의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인신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토지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물로 직접 받아서 공물의 형태로, 이래서 조용조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영조 때 이제 확정이 됐던 균역법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상황이 가장 많이 반영된 대표적인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고, 왜 균역법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영조가 나중에 후반부 되면 그러니까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균역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 내가 역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줬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뭐 물론 가장 자부심을 가졌다,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청계천 준호라고는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너무 잘했다 막 스스로 자찬을 할 정도로까지인데, 균역법은 그래도 이런 법 때문에 일반 양인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줬고 공평하게 해줬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거의 18, 19세기 때 들어가면 환곡의 폐해, 뭐 삼정문란, 뭐 계속 우리는 무슨 단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실은 균역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균역법은 수업 시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그런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전문가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얘기들 좀 언급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균역법이 나오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균역법이 됐고, 또 균역법의 결과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균역법을 지금 현대인의 의미로 봤을 때 조선이 왜 균역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나, 균역법 때문에 따라진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좀 같이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균역법의 정의를 보면 1750년, 그러니까 영조 26년인데요. 이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 다시 말하면 간필론, 그러니까 군포를 두 필 받는 걸 한 필로 받자라고 갑자기 이렇게 지령부터 내려가지고 시작이 됐던 시점이 17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균역청이라든지 공식적인 그 기관이랄까, 이게 공식화된 거는 1752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공식화가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정 한 명당 그동안에 군포라고 하는 걸 두 필을 내던 거를 한 필로 감액을 시켜준다. 그래서 간필론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학자들 간에는 이제 간필론, 뭐 간필, 겨울포 좀 되게 이름들을 많이 붙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는 한 필로 다 통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균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균등하게 하다, 평등하게 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두 필 내던 게 그러면 그 전에 모두 다 두 필이 내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두 필 내던 사람도 있었고, 세 필 내던 사람도 있었고, 한 필 반을 내던 사람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포라는 거는 일반, 왜냐면 조선의 경우에는 그냥 다 개병이죠. 그냥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남자가 15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군역의 의무가 있다. 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보통 그냥 군역, 양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대개 이제 군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역이다 그러면 양인이기 때문에 져야 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양인 한 사람당 부과될, 그러니까 호수라고 보통 표현해서 그 호의 대표인 사람, 남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5세에서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60세 이상 살았다. 그럼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결수가 생기니까 결국은 안정적이지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요리조리 빼먹는 사람, 빠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게 조선 후기 때죠. 그게 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국 대신 넣어줘야 되는데 60에서 빠진다면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서 넣어줘야지 군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뇌물 써서 빠진다던가 아니면 정식 빠졌기 때문에 아니면 아이가 일찍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20살 때 죽었다 그러면 이거도 빠지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집에서 져야 할 그 군역에 대한 거는 빠진다라고 하는 걸 입안을, 입안은 말하자면 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또 이리저리 인지되고 뭐 제 관에 뭐 돈 얼마씩 내야 되고 그거를 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징, 족징의 환구첨정 이렇게 되는 거지. 없는 사람에게 백골이잖아요. 결국 백골에 대해서 인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백골첨정 뭐 이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수령이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아니면 60세 이후가 되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를 대신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넣는 과정에 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당연히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를 넣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계속 이게 조선 후기 되면 그 문제가 더 심해져요.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넣어야 되는데 국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서 이 사람을 추려서 전체 다 예를 들어 후족 같은 것이 다 정리가 돼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처럼 뭐 징병, 징집, 소집 뭐 이런 증이 발급이 돼서 바로 다 징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 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지역 할당으로 총액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총액제니까 우리 집에서 안 들어가도 되잖아. 누군가 그냥 이 마을에서 합쳐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누구는 2명, 3명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조선 후기에 더 심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균역법의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영조가 얘기할 때는 장정 한 명당 양인이라는 사람은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인은 사대부, 다시 말하면 양반들도 포함이 되고 중인도 포함되고 일반 평민의 노비만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과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한 16세기 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16세기 거의 전반기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과정법 망가지기 다음부터 사대부들은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16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양인에게 부과된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양반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부과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일반 양반들하고 노비나 평민들 이런 신분적인 차별을 내가 선해져서 내가 양력에 부과가 된다 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랑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분제랑 상관없이 조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게 양반이든 뭐 평민이든 중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무조건 역이라고 하는 형태, 군역도 져야 되고 하다못해 뭐 어디 동원이 되는 어느 지방의 뭐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거 다 역의 형태니까 그게 다 합쳐서 무조건 부과가 되는 방식으로 다 인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16세기 서서히 가게 되면서 양반들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양역을 진다, 다시 말하면 군역을 진다는 건 너는 평민이야. 양반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분제랑 결합이 되니까 더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결국은 균역법은 말로는 누구든지 양역을 가진 사람은
한 필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그냥 평민들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죠. 양반들이 좀 빠지고 양반들이 철저하게 빠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인도 빠지나요? 네? 중인도 일부 많이 빠져요. 원래는 이제 조선 전기 때 소위 양역, 군역이 부과되는 대상들은 호가 튼튼하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고 양인층이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도 얘기하면 자영농이고 튼튼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인이랑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직역자는 빠져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에서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요. 빠지고 그 외에 일반 농민들, 평민들 아니면 자영농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농사기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중인들은 자기 어쨌든 향리 서리하는 역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양반은 아니지만 이미 그 시기부터 직역이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다 빠지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실은 없어요. 조선의 경우가 되게 애매한 게 법적인 규정도 보면 완전히 정말 무자르시 이거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실은 없어요. 여기도 충실한 부호는 아니지 자영농 이 정도의 규모, 경제력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 왜냐면 그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 나오겠지만 실제로 몸으로 떼오는 사람이 있고요. 역을 지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군인으로 직접 몸으로 떼오고 군사훈련도 하는 사람을 뒷받침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걸 뒷받침해서 실은 보인이라 그래서 군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한 3사람씩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군인 나가려면 무기든 거기에 들어가는 옷이든 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자기가 갖고 가는 방식인데 그걸 다 갖추기 힘드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당 3사람 내지 나중에 훈련도관 같은 게 포병인가? 그거는 5명이 붙더라고요, 보인이. 그러니까 이게 다 군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을 하는 사람 있고 그 밑에 3사람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군보까지 다시 말해 보급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규모가 전체가 이제 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모로 가서 실제로 내가 몸으로 떼우는 사람도 있고 보인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인의 역할이라는 거에 그 돈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냥 대리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냥 돈만 던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제 그럼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일단 균역법은 근데 문제는 두 필 받는 것들을 보통 이제 평균 2필이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제 군역이니까 국방비를 개념으로 보자면 국방비 100%에서 50%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50%. 너 뭔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액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어세랑 염세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게 뭐 선무공간, 뭐 또 뭐 있고 결포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안 봤던 것들을 조금씩 양반들이 내는 그런 부분들 보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빠진 사람들 그걸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조각들을 합쳐가지고 보충분을 했는데 가장 많이 감액한 부분들을 주로 했던 거는 어염세를 위주로 채워 넣겠다. 이 박문수의 제안이었거든요. 이제 박문수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채워놓으면은 100% 채워질 거야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지. 어염세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일 어염세를 때릴 때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올해 지금 뭐 부산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기 100마리 그 다음에 오징어 10마리 그러면 조기 한 마리당 얼마 그러니까 건져 올린 수산물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 열심히 잡아올려서 나중에 그거 확인해가지고 세금을 하면 되는데 어염세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너 갖고 있어. 너 큰 배 갖고 있지? 너 그럼 100냥. 너 작은 배 갖고 있지? 너 50냥. 아예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수산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도구에 그냥 세금을 다 때려버리면 그것만 오늘 나 공쳤어.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럼 세금을 안 내야 맞잖아요. 근데 내가 큰 배를 갖고 있어. 근데 오늘 한 달 내내 공쳤어. 그래도 너 내. 그런 개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물세도 내요. 그물로 갖고 있지. 그물도 얼마. 큰 배 얼마. 작은 배 얼마. 그러니까 뭐 그날 수확량에 대해서 잡은 거에 대해서 때렸으면 내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거기에 뭐 10분의 1 낸다든가 이러면 별 불만이 없는데
무조건 어염세 할 때는 네가 큰 배 갖고 있으니까 너는 백량 내려. 너는 중간 배 갖고 있으니까 얼마 내. 근데 이것도 실은 너까지가 아니야. 큰 배, 작은 배, 중간 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정도로 일단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세금을 때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큰 배 갖고 있어도 내가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거 잡은 거 다 내놔도 이거 큰 배 그거 세금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 없애죠. 당연히 없앨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이거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내가 못 잡는 것도 고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손으로 낚시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배 운영 왜 해? 그러니까 뽀겨버리면 새로운 배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염세는 또 운영한 방식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 어염세에서 안 걷죠. 그럼 배 다 뽀개버리고 밤에 몰래 잡는다든지 아니면 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깃배가 아니라도 세곡선이라든가 이런 배들이 있잖아. 그 개를 잠깐에 밤에 몰래 빌려서 고기 좀 잡고 우리는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편법들이 더 판치게 되니까 원래 박문수가 이거 충분할 거 했는데도 아예 처음부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어염세 거둘 때부터 실은 3분의 2도 못 거둬요. 벌써 펑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일단 차곡차곡 질문하니까 더 막 해서 계속 나오는데 뒤에 얘기까지 같이 되긴 하는데 이제 차곡차곡 보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군여 이게 그 두필에 3필 감화해서 들어가는 호적정리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염세를 걷는다든가 이런 걸 모두 총괄해서 균역청이란 걸 만들어서 일괄 합쳐서 중앙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방에도 다 퍼져 있는데 실은 군역청에서는 이렇게 어염세도 보면 어염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세를 받는 것들이 그 당시에 가장 빨리 소금 생산해서 그 돈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좀 확실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은 소금 만드는 거예요. 금방 환전이 굉장히 쉬운 구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 진유를 할 때도 쌀 베풀 때 별로 없어요. 쌀로 풀 때보다는 대부분 죽 써가지고 소금 매달 얹어둔다는가 조금 더 좀 고급이다 하면 된장 쬐끔 된장도 되게 웃겨요.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게 된장을 만든 날이 있고 또 된장 만들어서 궁궐에 납품하는 이런 위키건도 다 있는데 거기서 써가지고 아끼고 한다 해서 이렇게 썩어버렸어. 문제는. 그럼 버리냐? 절대 안 버리죠. 그게 다시 풀려서 나와요. 그래서 먹어요. 그때도 풀어요. 그걸로 풀어요. 소금보다 더 고급인 거지. 상했을지언정.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저기니까 이게 발효식품이니까 이 경계가 또 모호한 거예요. 맛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상했을 거가 맞는데 그것도 어느 지방에 좀 줘가지고 다시 하게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는다는 게 좀 어쨌든 된장을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개인도 만들죠. 근데 어쨌든 궁궐에서도 그게 양념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단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달 물품 궁궐에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각 청마다 청도 있고 대부분 뭐 대비전, 뭐 대전, 세자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궁궐에 여러 그 점들이 많잖아요. 대비전도 있고 많잖아요. 그 각각 필요한 어쨌든 궁궐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관점들은 그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풀리는데 이게 어쨌든 고급 식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된장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발효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소금도 들어가고 어쨌든 좋은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껴서 먹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한 1년 이상 넘어가면 새로운 게 또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새 된장 받아들이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썩은 것들, 상한 것들이 막 나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진로 풀릴 때도 된장 풀 때 되게 고급으로 치죠, 사람들이.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역청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군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어염세든지 이런 모든 세금 관계들이 균역청에서 이걸 다 하게 돼요. 그 전에 이미 대동법 때문에 선해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호조를 통해서 대부분 조선 전기에는 나갔었는데 재정들이 됐었는데 대동법 이후로 선해청이라는 게 가장 돈 많은 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쌀로 다 들어오고 그
쌀로 들어온 것들을 공인들 활용해가지고 여러 물자 해가지고 그걸 물건으로 바꿔서 그걸로 다시 들어온 구조니까 공인들에게 쌀이든 돈이든 이제 줘야 되는 게 선해청이니까. 그래서 선해청에 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균역청이 생기고부터는 또 여기서 어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균역청이 또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이 영조 때도 보면 선해청 돈들이 또 균역청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균역청이 되게 큰 기관이래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방에서 기존에 뭐 소금이랄지 그 지방에서 운영을 했던 이런 자금들조차도 어염도 어염 선세 이런 것들도 지방에서 관리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괄 모두 다 이제 중앙으로 균역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선해청은 지방마다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중앙으로 그건 이제 대동법에 관련된 거고 공인들에서 공인 물자들로 그렇게 받은 방식이고 균역은 이제 꼭 저기 대부분 이제 병조 관련이잖아요. 군 관련되니까 병조일 텐데 이게 이제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일괄 균역청에서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나의 재정 일치화라는 거지. 균역청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염 선세도 세금 관계도 다 들어가고 군필 받는 거, 군포 받는 것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것들이 이제 대동법 때문에 선해청은 이제 대동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공인들이랑 물자 조달하는 것 때문에 공물 때문에 나온 관청이고 이거는 역 때문에 나온 관청인데 이 시기가 되면 어염 선세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니까 얘가 더 커져 버려야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그러면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까지 안 가고 지방에서 군인들 동원해서 좀 한다든지 지방에서 굴리는 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소금 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운영을 하는 이런 자금조차도 이제는 전부 다 중앙으로 균역청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중앙은 다시 그럼 균역청에서 내려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자라잖아요. 못 줘. 너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더 황국에 가버린 거죠. 황국이 더 문제고 황국은 그야말로 돈놀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그냥 다 떼넘겨. 그리고 우리 집은 뭐 씨앗 별 필요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네 다 떼넘기고 쌀로 풀어놓고는 가을에 너네 한가마 빌렸으니까 한가마 반 갚어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는 돈으로 내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화폐 자체로 점점점 바뀌어지긴 하지만 문제는 쌀도 통용이 되고 돈처럼 그 다음에 이 군포처럼 이게 그러니까 포 한 피에 대한 뭐 쌀 몇 가마 돈으로 하면 얼마 이게 다 환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배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쌀의 경우에는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되게 심한 거잖아요. 지역별 차이도 있고 봄이랑 가을이랑 같은 지역도 당연히 차이가 나죠. 가을에는 쌀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쌀값이 떨어질 거고 봄에는 보릿고기 있고 하니까 당연히 쌀 가격이 올라가겠죠. 쌀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차이가 많은데 제일 쌀값이 비쌀 때 쌀로 풀어요. 한가마 줬어. 그런데 가을에 이자값이 합쳐서 한가마 반을 갚어. 이러면 우리 열심히 쌀 농사 지어가지고 갚으면 한가마 반을 갚으면 돼요. 그런데 지방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때는 돈으로 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산을 하면 예를 들어 봄에 쌀 빌려줄 때 한 가마당 한 냥이다. 그러면 한 냥인데 이자 합해서 한 냥 반이 한 가마 반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가을이 되면은 쌀값이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쌀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쌀값이 한 냥이 아니고 50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0.5냥이 돼버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냥을 해도 두 가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율로 쌀이 다 풀렸다 이러면 문제는 한 냥 반에 해당한 한 냥 반을 돈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그 쌀로 하게 되면은 몇 가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판 거는 한 가마인데 한 가마 받았는데 세 가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한 차이로 지방에서 돈을 내는 이게 지금 결국 한국의 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지방에서 알아서 자체 조달해 뭐 이렇게 더 많이 가. 사실은 균역법이 영조는 금평하겠다는 의미 하나로만 실은 굉장히 크게 뭐 본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런 폐단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균역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는 그냥 그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호포 방식으로 조금 가게 되고 결포 방식으로 가고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지방 재정들은 거의 문제가 더 생기게 됐고
지방에서는 결국 돈놀이 아니면 생산할 수 있는 관청은 쓰는 기관이지 생산하는 기관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돈놀이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결국 19세기에 가장 더 큰 삼정분란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이런 거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미 얘기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다시 이제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군형 부담을 줄여줬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역의 부담이 훈련도감으로 직업군으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오군역 이미 이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소고군의 형태로 동원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훈련도감은 국가에서 1000명이 훈련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골고루 지역에서 얼마큼 1000명 뽑아올래 이게 아니라 훈련도감에서 직접 뽑아요. 애를 직접 뽑아가서 가요. 지가 필요한 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전체에 해당하는 군역 아무리 호적 정리가 되고 양정에 지금 몇 명에 달하고 데이터가 나오지만 실제로 뭐 이천지방 가가지고 이천지방에 필요한 게 최소한 100명이 더 필요해서 얘네들 뽑아오려고 봤더니 이미 훈련동안에 몇 명 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금이영에 몇 명이 가 있고 이미 돼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 이미 가 있어 증명서를 내면 얘는 뽑을 수가 없는 거야. 50명을 뽑아올려야 되는데 기껏 했더니 10명도 못 뽑아올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거죠. 이미 차등이 굉장히 많고 또 얘네들이 직업군의 형태로 가지만 또 지방 다른 관청에서도 군역은 아니고 그냥 일반 여격의 형태로 그러니까 노동을 하기 위해서 뽑은 인원들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군 대신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인의 역할도 있잖아요. 군부를 해서 경제력으로만 가는 얘네들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 지역에서 군부 몇 명, 훈련도가 몇 명가 있고, 그게 다 토탈로 파악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른 지역,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군포 디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두필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이 시기에 1.5필만 내는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조금이라도 편한 대로 빠지려고 할 거 아니야. 아예 다 빠지면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라고 되니까 예를 들어 뭐 금이용 예를 들어 차출이 됐다. 그러면 원래 서울에 가서 며칠 상번 이렇게 서울 가서 번을 서야 되는데 뭐 16개월당 16개월 번을 서야 되는데 그 대신에 뭐 16개월 대신에 2필을 내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균역법이 되니까 12개월당 한 필로 일괄 이렇게 돼버리면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목은 간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한 필로 맞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실은 더 커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제가 볼 때 정말 교묘한 것 같아요. 균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한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대부분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2필에서 3필을 맞긴 하지만 그리고 지역마다 군표를 최하치로 통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기존에 조선 전기처럼 이게 어느 정도 5군형 있기 전 상황으로 보자면 거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5군형이 지금 5개의 부대나 더 엄청 늘어났잖아요.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한 번에 상번할 때 5, 6천 명씩 이동을 하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몇만만 규모예요. 근데 거기서 이리저리 5군형에서 필요한 인원들 다 빼고 지방에 또 소고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또 빼가는 인원들 있고 이러게 되면 이게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방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경제력이 더 많아지고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좋겠는데 군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조용 다 있잖아요. 대동법, 대동세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은 다시 공물대로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지. 원래 3가지인데 그중에 오늘 얘기하는 군야에만 관련된 것만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이 경제력이 확 늘어나면 충분히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전쟁 겪은 다음에 그 상업으로 빠진 인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인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영농이 없어지고 내가 그 어느 지역에 이제 소작으로 다 전락하는 인원도 되게 많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내 땅이 없는데 뭐 토지에 대한 세금 당연히 안 내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라든가 이쪽으로 돌려서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써든 뭘 쓰든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 거죠. 군역에서 다 빠지려고 그러고 경제력도 조금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 걸로 다 빠지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경제력을 혹은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층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국방비는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축종대 가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 그 다음에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래서 그 수도 그 경계하는, 수도 방위하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남한산성 새로 짓고, 북한산성 새로 짓고, 뭐 강화도 다 성 보수하고 뭐 엄청나게 그런 걸 많이 해요. 물론 명목은 임진왜란 때 나라 버리고 도망간 이왕이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서울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무슨 변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서울은 안 버리겠다. 이런 명목하에서 이게 서울 주변으로 이걸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무슨 성도 쌓고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결국 다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5명, 보초 5명이 해당하는 분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뭐 창이든 뭐든 이제 필요한 물자들 일단 갖춰놔.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못 쓰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텅텅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병인 양육 때 기록들 이렇게 보면은 뭐 강화에 거기 들어왔을 때도 강화도 들어왔을 때도 진 보마다 뭔가 뭐 강성포님 할 때 포구마다도 어쨌든 그 지키는 인원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갔더니 뭐 창 몇 개 있고 창권 들어가서 다 이렇게 녹슬어져 있는 창 몇 개는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이게 보고가 되는 게 거기에 대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만들었는데 운영의 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방비 많이 들었는데도 그에 대한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균형법은 이렇게 됐으면 안 되지. 아예 이런 거 양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역제라서 군포 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정말 호포론을 가버리던가 호에 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하단다던가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던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부과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맞았던 거죠. 근데 그걸 못해요. 제일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신문제라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 받아 줄이는 게 실은 안 됐던 거죠. 저희 이제 컸던 거고 그거를 보충을 해놓겠다는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지만 실은 잘 안 됐던 거고 군인의 부담을 어업하고 염전에 전가한 이유는 이걸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영조는 이 균역법을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호전에 꽂혀 있었어요. 호에다 부과를 하겠다. 양역이 아니라 사람 인신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호당 부과를 하면 이게 양반이랑 일반 평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가구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니까 훨씬 더 공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쟤는 나나 똑같이 다 내네. 나는 양반인데 이런 거 일단 반대가 되게 심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막 되게 많긴 한데 가장 특이하게 이제 호포론을 극렬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 중에 하나는 뭐 일반 평민들에서 저렇게 지금 영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평민들이 2필에서 1필을 내면 그 정도 오케이. 그런데 굳이 양반들에게 반해서 호포를 해봤자 실제로 거둘 수 있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나라는 양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불만 사는 것보다 양반들의 불만 사는 게 더 큰 일일 수 있다. 이걸 또 강조해요. 근데 영조 그게 혹하죠. 그거는 이제 영조 개인적인 어떤 여기일 수도 있는데 왜 저기 무신이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조 4년에. 그때 보면 영조의 경우에는 자기 어쨌든 노론을 등에 업고 하는 케이스여서 딱 하자마자 뭐 자기는 노론의 대표가 아니고 조선 전체 백성이다 뭐 이렇게 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임금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처럼 탕평에 되게 꽂혀 있었어요. 이거 없이 내가 노론이라 뭐 등에 업고 하긴 했었지만 소론이고 남인이고 간에 다 같이 탕평해야 된다는 게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그걸 탕평책을 막 힘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신을 낳으니 결국 소론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 하나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 극렬 소론이긴 했었지만 그게 전국적 반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때려잡고 하고 결국 다 양반들, 소위 긁게나 읽었다고 하는 양반들,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반대했다는 게 엄청난 쇼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탕평 결국은 그렇게 반대 일으킨 거는 내가 노론 쪽의 입장으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을 살해했다, 죽였다, 뭐 이거에 대한 것도 있고, 형을 살해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 되게 많아서, 일단 노론서론 그러니까 그 당파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이건 어쨌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탕평장을 엄청나게 주장했던 이유도 실은 노론서론 이런 대치관계 이런 걸 좀 견제를 하려면 똑같이 비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국적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긁게 날기면 요만큼 꺼리만 생겨도 나를 반대하고 일어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호포를 주장을 하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해보겠다고 했었지만 그걸 나중에 꺾게 되고 이제 대안의 형태로서 약간 절충안으로서 이렇게 균형법이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염에 대한 것도 당시에는 그 소금 굽고 수산물에 대한 세금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었고 빨리 돈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커서서 일반 사람들을 호하고 그다음에 일반 가구에 대한,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호에 대한 요거의 그 세금은 안 하려고 했던 거지. 가능하면 요건 안 하고, 이미 이제 그쪽 때문에 대농법으로도 있었고, 토지에 대한 세금도 이미 있고, 곡물에 대한 세금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면은 그냥 다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으려고 끝까지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는 또 어떤 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염에 대한 거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근대화되기 쉬운, 기업화되기 쉬운 구조이긴 해요. 이건 자금만 투여하면 바로 돈으로 뽑아쓰기가 가장 쉬웠었거든요. 그만큼만 자금만 투여가 되면. 그래서 실은 왕실과 역에 대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왕실에서 이자를 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왕실 궁방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원래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 공주가 결혼을 했다. 이러면 그 공주가 먹고 살 거를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땅을 다 줬었어.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되니까 뭐 다 황폐해지게 되고 땅에서 뭔가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면세전이니까 얘네들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세금뿐만 아니고 어쨌든 황폐화되니까 먹고 살 거리가 걔네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좀 접근하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실은 소금 개발해가지고 염전 개발해가지고 빨리 들어지는 게 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사업화가 돼서 되게 커졌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저거 돈 되네. 그럼 왕실에 해당하는 것들도 결국 원래 그 조선의 개념이 어염, 수산물, 그 다음에 산림 천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전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따지면 국토 전체에 예를 들어 산에 대한 거 국토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개발권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땅 이외에는 이게 전체 국민의 땅이고 국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천택은 누구나 독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궁방이나 얘네들이 지네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 바다에 대한 자원도 이거는 공동으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조선의 방식인데, 이걸 지네들이 이만큼 설정을 해놓고 지네들 이익으로 당장 갖고 가니까 얘도 세금 형태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염이 이렇게 컸던 거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하자라고 했던 시기 박문숙이다. 그래서 이제 영조가 근역법의 형태로서 약간의 절충안으로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박문숙은 왕실 그런 분들이 싫어하진 않나요? 자기들 이렇게 세금 안 내고 뽑던 그런 거를 이제 대놓고 왕실부터 하자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 3개월, 4개월 만에 거의 쌀 한 16,000석, 한 2만석 이걸 갑자기 만들어내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했냐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기에 영조 때, 정조 때, 현종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기근이 몇 차례 와요. 근데 인원이 정말 몇십만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염병 들어가지고 전염병으로 죽는 애들 막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막 겹쳐가지고 몇십만이 한꺼번에 쿡박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양력은 결국 남자들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인구가 없어지는 일이니까 안 그래도 국방비 늘어났는데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는. 그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쥐어 짜려면 결국 호적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그 양인이라고 하는 호적은 등본에 들어가 있는 사람, 파악이 되는 사람만이고요. 여기 파악이 안 된 사람, 노획한 사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파악을 하는 거죠. 기록이 안 된 사람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그만큼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걸로 세금을 정말 악랄하게 호적법을 해요. 그래서 그 호패법을 시행하는 게 유식인데 호패하는 것도 결국 그거 다 뽑아내는 거지. 패가 있다는 거는 다 등록이 됐다는 거. 요즘 우리 주민증 가는 것처럼 다 파악이 되니까 그 빠져나간 인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시기에 막 양력 인원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고 파악된 인원이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악랄하게 해요. 그래서 호패 안 차면은 막 아예 죽여버리고 뭐 처형까지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위조했다 처형시켜버리고 막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되게 많이 늘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또 봅시다.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인데요. 조선 후기 9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조선 후기에 되면 점점점 국방비, 군사비가 증가를 해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임진왜란 이유가 되면은 뭐 황폐화된 것도 있었지만 사람도 엄청나게 인원이 줄었던 이유가 이게 전쟁 이유로 일단 7년 전쟁 때문에 농토 다 못 쓰게 돼서 농사 못 지어서 굶어 종사를 일단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전쟁 중에 죽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웬만한 기술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일본으로 다 끌려가요. 우리는 도공만 얘기를 하는데 도공은 일부고요. 기술 가진 사람들 되게 많이 끌려가고 똘똘한 사람들 되게 많이 끌려가요. 근데 그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서 노비를 쓰려는 거지만 저기 유럽에 저기로 많이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당시 저기 노예 시장 가격이 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조선인들이 풀리니까 노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시세가 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쪽은 거기서 대지마 있고 하는 이쪽에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로 엄청 넘어가요. 그래서 그 누구지? 그 그림 있잖아요. 조선인 고려인 그림 있는 거. 그 화가 이름 생각납니다. 하여튼 그 고려인 그림이 그래서 나왔던 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제 그 노예 시장 가격이 이제 변동이 생길 정도로 많이 풀렸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거고, 결국 일본이 자기네 전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방식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 인구가 정말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빠지고, 어쨌든 조선은 사람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세금보다는 실은 사람에 대한 세금이 훨씬 컸었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결국 이걸 재정비하려고 정비를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병자호란 또 있잖아요. 어쨌든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사들을 끌어들이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당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막 오근영들도 5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인원들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토지도 엉망진창. 토지가 많았다고 실은 의미가 없는 게 생산량이 많아야 되니까. 생산량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조선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중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액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총 대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는 뭐 칼로만 싸우지 않잖아요. 이미 총이랑 이제 대포도 있고 화약도 있고, 이제 그거 만들어서 어쨌든 무기들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산성들,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운영을 하려면 거기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다 군사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뭐 그럼 인원이 많이 늘어나냐? 그러니까 이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인구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늘어나죠. 아까 뭐 이렇게 정말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팍팍 줄었던 기간도 실은 있었지만, 그 외에 또 문제가 이미 조선 후기 되면은 상인이라던가 중간에 유통 관련된 그런 거 일하는, 다시 말하면 허드렛 일 해주고 뭐 집 날라주고 이런 인간들이 서울에 막 다 빠져서 이 사람들 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적은 전라도 있는데 광주에 있는데 일은 저기 한강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래서 뭐 사건 생겨도 원래 조선은 그 사람이 적을 둔 데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사람이 자기 적은 광주에 있는데 일은 여기 한강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제로 사건이 피해를 본 거는 고양시다 이러면 이 세 군데 중에 누가 주도를 해서 재판을 뭐 이런 문제가 막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군역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까. 상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든지 잡아가지고 뭐 군역을 시키던 그 다음에 돈을 뜯어내던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군으로 잡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역 담세층은 계속 감소하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반층 증가.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양반 사고 어쩌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양반이기 때문에 난 더 빠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분제랑 다 엮이다 보니까 뭐 양반도 다 똑같이 내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양반은 다 빠지고 뭐 국방비, 군에 관련된 거는 일반 양인만 담당하는 역이다 해서 양역 이런 단어를 이제 조선 후기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조선 전기 양역이다 하면은 양반 다 포함해서겠지만 이 시기가 되면 양역이다 그러면 일반인, 양인에 대해서만 역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면 농사를 짓는 자영농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군역이 부과가 많이 되니까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회 분화되고 그 지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황구참정이니 백골징포니 이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총액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솜씨 있는 사람인데 도저히 못 살겠어 밤에 튀었어. 그럼 이 튄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족증이 나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거 같이 그 동네 자기 같은 성씨 내에서 족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총액제 때문에 그런 거지. 정부는 법대 너네 만들어내 50개 만들어내 이런 거죠. 너네 동네 80개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상업 의존도 커지니까 뭐 이게 빈부격차도 많이 벌어질 뿐더러 상업 의존도가 커진다는 거는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국가 입장에서 실은 파악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가장 파악하기 좋은 건 북박에서 뒷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대해서는 가장 쉽잖아요. 조선이 원래 구조가 실은 그렇게 해서 농업 위주가 됐던 거죠. 상업이 아니라.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 했던 얘기까지 정리만 해봐요. 그죠? 그래서 오근영 창서를 보면 일단 저기서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동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영장법 그래서 소고군을 지방에 두고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훈련도감 생기죠. 그 다음에 어영청, 금이영, 총영청, 수어청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경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을 해요.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수에게는 보인을 지급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국 그 주변에 이 사람의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보인들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저긴 뭐 보통 2명 내지 3명 붙는데 뭐 5명까지 붙기도 하고 그럼 그만큼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영청, 금영 같은 경우는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에서 서울로 오가지고 번상을 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호보는 호에 대해서 아까 보인 형태로 경제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것도 어쨌든 다 군 자원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영청, 수어청은 경기도 일원의 소고군이니까 그 지방군인데 경기도 지역만 이 사람들을 예서 차출해가지고 총영청, 수어청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어쨌든 다 국가 자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군포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대상으로 기존에 있었던 뭐 중앙군, 지방군 이런 구조가 아니고 중앙에 오군영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 전기했던 그런 방식에서 오군영이 더 얹혀지게 되니까 부담이 몇 배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 올까요? 지금 4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네, 잠시 그거 쉬었다가 말이 좀 앞에 설명이 길어서 뒤에는 이제 거의 설명이 다 됐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